길, 이제 실크로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로 도낭 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되게 길죠. 그 서안에서 그 사마르칸트까지 이제 한 3,600km 정도 되고 중국 내륙에서의 길이만도 거의 한 2,000km가 넘는데 사실 이렇게 그런 많은 시간을 내서 가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그럼 그 긴 실크로드 중에서 딱 한 군데 하나 찍고 가면 어딜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되게 그때 나오는 얘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다 도낭을 얘기합니다. 도낭 지역. 예, 그만큼 도낭 지역이 실크로드의 가장 핵심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도낭 지역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뭐 실크로드에 우리가 이제 개척자라고 하는 이제 장건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장건의 그 출사 서역도 이제 장건이 이제 서역으로 가는 거죠. 그 누굽니까? 저 한무제의 명을 받고 이제 월시 원래 그 월나라 월지라고 하는 곳에 월나라가 아니죠. 월지의 그 지역이 원래 도낭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흉노를 피해서 지금의 이제 사마르칸트 이제 저 넘어서 카자 우즈베크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과 협공을 해서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서 장건이 사신으로 떠난 겁니다. 네. 그래서 장건이 이렇게 갔다가 결국은 이제 가서 중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노의 포로가 돼서 이따가 또 풀려나서 다시 임무를 안수하러 넘어갔지만 이미 이제 저쪽에서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산선명이나 큰 산 하나 넘어갔거든요. 월지는. 그래서 굳이 그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 또 잡히죠. 또 잡혀서 이제 한 1년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한문제에게 탈출한 다음에 한문제에게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때 장관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월지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상당히 많은 중국의 물품들 뭐 이런 교역되고 있는 새로운 루트를 봤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실크로드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건의 출사 서역도가 도낭 막곡을 323굴에 있어요. 요게 그려진 게 거의 7세기니까 장건이 출발했을 때를 본다면 거의 한 800년이죠. 800년 후에 장건의 그림을 그릴 정도로 장건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이분이 누구냐 한무제, 그다음에 왼쪽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장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져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이 도낭 지역이 대개 이제 그 당나라 중간에 이제 그 당나라가 이제 초당, 중당, 성당을 지내는 그 중간에 당나라가 약해지면서 알록산의 난입이 약해지면서 티베트 지역, 그 티베트의 왕국이 그쪽을 이제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그 알록산의 난 때 그 당현종과 양귀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자신들의 자력으로는 그 알록산을 진압할 수가 없어가지고 티벳에 요청을 합니다. 티벳에 요청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뒤에 비용을 주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강권했던 이제 티벳 왕국이 이제 당을 도운 거죠. 그래서 무찔렀는데 뭐 실제로 뭐 배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큰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티벳 지역에서 한동안 오랜 시기 동안 당나라의 중간 시기에는 이 도낭 지역을 티벳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티벳을 물리치고 이제 일종의 봉기죠. 의병처럼 일어나서 물리치고 이 도낭 지역 전체를 다시 당의 영역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의조라고 하는 사람이 장의조. 그래서 그 장의조 시기에 당이 다시 영향력을 차지합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된 중간중간에 포인트에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같이 얘기하겠고 그래서 그 장의조가 출사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병사를 끌고 나가는 그림들이 도랑 막곡을 156굴에 있어요. 그래서 깃발을 막 들고 가고 있는데 지금 요거를 이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장의조 군대입니다. 장의조 군대. 보시면 원래 한족 군대는 특별히 옷의 색깔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 옷 무늬나 색깔이 막 다르죠. 그러니까 이미 요 시기에 중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국가들 장의조 다 결합을 시켰다라고 하는 걸 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연합군의 힘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의 도낭 지역을 수복하고 당에 바칩니다만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 지역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300년 정도
가량을 이제 주로 이 장 씨와 그 뒤를 이은 이제 조 씨들이 당의 영향력, 중국의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고 뭐 다시 중국에 이제 제가 이제 왜 도낭 지역이 중요하냐라고 보여드리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서안입니다. 서안. 이 여기가 서안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낭 지역이죠. 그래서 서역으로 가기 위한 길목의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도낭이라는 곳이 어떤 위치인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지형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실제 뭐 이 제가 말씀드린 서안 지역은 원래 중국의 황토고원이라 말씀드렸죠. 이쪽에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황토고원이고 그 다음에 이 위쪽 지역은 사막입니다. 사막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타클라마카 사막이 있고 이 티베트 지역은 다 산악 지역이죠. 이 그래서 서안에서 도남까지 가는 요 길 약 50km에서 100km 정도 요 길목이 한쪽으로는 산맥이 기련 산맥은 산맥이고요. 그다음에 이 북쪽으로는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열차를 타고 이렇게 싹 지나가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제 왜 설산 같은 게 막 보이는데 기련 산맥 쪽에 2000m 넘는 산들이기 때문에 설산이 막 보이고 아무튼 요 길목을 통해서 도낭에 도착을 했을 때 비로소 도낭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여기가 일종의 베이스 캠프, 이제 오아시스이죠. 그래서 이 타클란 사막의 남쪽으로 갈 것인가, 서역 남로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가는 것, 이것이 서역 북로인데, 서역 북로는 여기서 천산산맥을 둘러나서 천산산맥의 남쪽으로 가는 길과 천산산맥의 북쪽으로 가는 길. 어쨌든 이 핵심 지역에 누가 있습니까? 도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 까마득한 사막으로 가야 된다는 걱정, 이런 불안감들이 있었던 거고, 그런 불안감들이 당시의 종교 중심 종교였던 이제 불교에 귀의하고 불심에 빌어서 기원하는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돌아와서 마찬가지죠. 서양 남널 통이어도 뭐래도 이 험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장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사히 돌봐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섣불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낭 지역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도낭 서안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이 등장할 텐데 오대산이 있습니다. 오대산. 우리도 저기 오대산이 있죠, 강원도에.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오대산이 있습니다. 중국의 오대산이 우리 강원도의 오대산과 같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둘 다 문수보살의 산입니다. 문수보살의 산. 그래서 황하의 서쪽 지역에 있는 황하의 서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하서라고 그랬습니다. 하라는 말은 중국말에서 황하를 뜻합니다. 황하. 강이라고 하면 보통 양자가 장강을 얘기하고요. 황하의 서쪽 지역. 그래서 지금 뭐 무의, 장애, 과주 이렇게 쭉 이어지는 요 라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사서주랑의 핵심지. 그래서 실크로드를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번 가자 그러면 도낭. 사실 도낭 지역은 잘 따지면 도낭만 보면 한 4박 5일 정도에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 도낭 지역을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하서주랑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속철이 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르무치까지 가는 고속철이 있고요. 지금도 도낭 지역도 지금 고속철 여기까지는 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를 지나서 여기가 도낭이에요. 도낭. 자, 도낭에서 두 갈래 길로 가려 하나가 뭐냐면 옥문관.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가 양관이라고 할 일종의 고초, 초성 이런 뭐 이런 지역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도낭에 있는 막고굴. 자, 명사산 주변 자락에 막고굴이 있고 그다음 서천불 굉장히 많죠, 동굴이.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도낭의 막고굴을 얘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동굴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 볼 수가 없어서 그 위치를 대략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양관은 거의 이제 그 서역으로 가는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일종의 군사기지죠. 보초하는. 그래서 양관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해안 그 까마득한 그런 이제 사막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봉수대 한나라랑 위족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이것이 얼마나 이제 험한 길이었고 그다음에 서역을 가는 길이 위험한 길이었는지 이제 그 유명한 왕유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친군 경진 일배주 그래서 술 한잔 내도 받으시오. 네가 저거 넘어 양간 넘어 서쪽으로 가면은 더 이상 박해의 충은 없을 것이다. 이런 지역인데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이제 봉수대거든요. 자, 거기서 보면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저 길도 제대로 없는 저런 길을 이제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정도로 오면은 저희가 왜 중국 사신 갈 때도 저 홍제동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바이바이 이제 하면서 배웅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양관을 이제 저희가 이번 코스에는 양관을 들리게 돼 있는데 이게 또 사진으로 보는 거랑 또 실제 보는 거랑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자, 그리고 도낭의 핵심은 이제 명사산이다. 명사산. 저 뒤에 시내에서 한 몇 킬로 안 떨어져 있어요. 쭉 숲길 타다 보면 저렇게 하얀 산이 보이는데 모래 사막이거든요. 모래 언덕이 쌓여지 산처럼 되어 있는 명사산이고요. 어, 뭐 요새는 이제 거기도 이렇게 우리 한복 입고 이렇게 막 사진 찍듯이 궁궐에서 그렇게 이제 그 지역 복장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소수민족 복장 중 사진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래서 그 이 명사의 앞쪽으로 저희도 요새 경복궁 주변에 가면은 한옥 빌려지는 집들이 쭉 있는 것처럼 이쪽도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 멋있죠. 사실 이제 이후에 그 타클라마드 상의 그 나머지 사막들은 고운 모래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거친 황무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독 이 명사산 모래 언덕만 상당히 입자가 고운 그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풍광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낙타를 타고 낙타 취하면 이렇게 산 위까지 올라가죠. 저 왼쪽 보이는 데가 올라갔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낙타를 타고 가끔씩 가면 마치 그 실크로드에 카라반이 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이 듭니다. 특이한 건 이 낙타들도 다 번호가 있어요. 우리 뭐죠? 그 택시처럼 그 등록된 낙타만이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죠. 쓰러져 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사산의 앞권은 거기 오라천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곳을 그 사막 언덕 위에서 사막 위에서 이렇게 해질녘에 바라보는 게 또 압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데를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중간에 계단길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계단길이 너무 좁고 사람이 몰리니까 옆으로 모래길을 가는데 뭐 너무 푹 빠지니까 실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월하천이라고 하는 그 이게 지금 이게 오아시스의 물입니다.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오아시스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원래 오아시스 도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요 광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언덕 위에 올라가시면은 해질 무렵에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뭐 우리도 뭐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야경 이렇게 조명 장식 많이 했지만 이들도 이렇게 조명 장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사산에서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시내에 들어오면은 비압 주차장에서 이게 이제 반탄비타라 그래갖고 이게 거꾸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그 빛천상의 상징인데 나중에 그 막국을 안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보시고 안에 굉장히 원래 이쪽 지역 이름이 사주였거든요. 모래 사자를 써서 사주 지역이 예전부터 교육의 중심지였으니까 뭐죠? 야시장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음식들 뭐 막 이런 것들만으로도 야 이거 내가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오아시스 굉장히 번잡하고 복잡하잖아요. 그것이 한 몇 배쯤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도낭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제 막고굴이 있습니다. 약 이제 천여 개 정도의 동굴, 뭐 그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한 400여 개 정도의 동굴이 있고요. 산을 깎아서 굴을 판 거기 때문에 다 벼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중요한 건물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교각이 건물처럼 이렇게 지은 거죠. 이것이 아름다운 설상과 당나라 시대의 그 소조상들인데 이건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막고골은 전체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어요. 되게 관광을 가면은 되게 이제 그 언어별로 가이드이 나오는데 보통 한 8개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400개 중에서 한 8개 정도 못 보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좋은 그 가이드를 만나면은 조금 잘하고 좀 웃으면서 잘 친하게 지내주면은 한두 개 정도 본인의 제한 거. 이게 전부 다 문으로 잠겨 있어요. 근데 저희 다 열쇠를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아이디에 따라서는 한 8개 정도 또 어떤 한 10개 정도 보기도 하고 더 적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사막이라서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사실은 한 5개 정도 보고 나면은 지칩니다, 지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문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2시간 정도 안에 한 8군데 정도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진을 못 찍게 하거든요. 완벽히 사진을 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도랑의 막국과 관련된 사진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발행된 도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사진 굉장히 어렵거든요. 찍다 걸리면 또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좀 보기가 되게 어렵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 중에 몇 개 중요한 아주 잘 개방하지 않은 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별도로 돈을 그 굴 하나당 뭐 그 굴 하나를 보기 위해서 뭐 100불, 200불 받는 그런 굴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굴 하나를 뭐 했냐면은 바로 어, 박물관에 복제를 똑같이 해놨습니다. 복제를 똑같이 해놔서 마치 그 굴에 들어와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그 복제된 박물관에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뭐 단속을 하더라고요. 못 찍게 하고 하는데 이 당나라식의 가장 관능적이고 아름다운 굉장히 유혹적이죠. 이런 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다르지만 이제 시기마다 자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반가사유로 해서 한쪽을 이렇게 거치고 있는 것도 많지만 되게 중국 쪽에서는 이제 교각상 다리를 결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뭐지 크로스하고 있는 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반가사유 상처는 뭐냐면 시달다 태자의 고민 이제 지금 집을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 속에 있는 그런 고뇌를 중국 쪽에서는 주로 이렇게 교각상으로 많이 표시를 하고 우리 쪽에서는 반가사유로 많이 표시를 하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이 도낭의 명물이죠. 저희가 이제 공주에 가면 뭐가 있죠? 문효왕릉. 그래서 공주의 곳곳이 문효왕릉 문양이 있고 또 뭡니까? 부여가시면 뭐가 있죠? 향로, 부여 대학로. 그래서 상징이 대학로가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도낭의 상징은 반탄 비파산입니다. 팔을 뒤로 꺾어서 반듯. 저렇게 어떻게 비파를 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원래 이분은 112호 굴에 이렇게 계신 이분이에요.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분이죠. 팔을 뒤로 꺾고 다 연주를 하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여기 연주하고 각각 자기 악기나 이런 것들을 갖고 피를 뭐 같은 걸 들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 연주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팔을 뒤로 꺾고 이제 묘기대행진, 서커스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요 분입니다. 요 분은 이렇게 팔을 뒤로 꺾고 연주하고 있는 자, 요 상이 여기 이제 호랑이의 상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막고굴은 도낭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굴 중에서 뭐 대표적인 궁궐입니다. 그래서 큰 굴로만 얘기해도 도낭에 이제 유림굴과 서천굴도 두 개의 굴인데 저희가 시간 일정을 좀 바꿔서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분들이 같이 볼 텐데 되게 이 그중에 이제 막고굴은 속칭 이제 1000개의 동굴이 있다는 천불동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천불동. 근데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안에 뭐가 있는 걸로 확인한 것은 한 400여 개 정도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명사산 동쪽과 그다음에 이제 커다란 이제 물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물길 서쪽 기슭의 절벽에 우리 이런 거 좋아하죠. 좌서동조, 조동, 그러니까 좌양 얘기하는 건데 좌양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 서쪽에 앉아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정면에 삼위산이라는 산이 있는 지역이고 전체적 길이가 한 2km 정도 됩니다. 막고굴만 폭으로 그래서 사실 2시간 동안 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높이는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약간 산이니까 그 정도 높이 이제 절벽 쪽으로 불을 판 거죠. 석굴의 형태로 아주 조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사막 지역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이라든지 모래나 자갈이 이런 데서 불을 파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기가 되게 쉽죠. 조각을 하기 되게 어려워서 그래서 주로
이제 그렇게 굴을 파고 나서 진흙이나 점토 이런 걸로 빚어가지고 그 안에 발라서 해벽을 만들어서 그것에 벽화를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소조상 같은 거 하는 거죠. 뼈대를 만들고 진흙으로 상을 만들 이렇게 상을 만들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리서 보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자,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약 2천여 개의 1천여 개의 이제 동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대표적인 이제 상지 도난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북대상의 가장 큰 부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각을 만든 거죠. 우리가 이제 도난 막곡을 하면 항상 많이 보는 사진이죠. 자 보시면 옆에 다 굴들이에요. 조그만 굴들 이거 다 지금 문으로 막았는데 이 굴 사이사이로 난간을 연결해 갖고 지금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보게 이렇게 관람하게 돼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그러면 이 막고글이 여기에 생겼을까? 저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중국의 불교가 전해되는 과정을 하면서 대개 중국이 불교가 후한 명제 때니까 초기 1세기 초반에 전달되긴 했지만 실제로 유교라고 하는 강력한 종교가 있어서 유학이 있어서 제대로 자기 영향을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불교가 중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는 뭐냐면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한나라 말기 그 위초의 그 삼국지 이후로 나라 전체가 전쟁터였죠. 그래서 더 이상 유학이라는 정신만을 갖고 갈 수 없어.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날 구원해 줄 것이 뭔가. 이때 불교가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자기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게 5호 16국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5호 16국 시기가 있고 그걸 북쪽의 통일하는 것이 북위거든요. 이 시기에 굉장히 불교가 융성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위진 시기에 이것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진나라가 위초고 위나라가 이제 조조의 위나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곧 망하죠. 사마의 진나라에 의해서 그 진이 조금 지나서 5호 16국에 밀려서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서진과 동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기, 이 시기적 인상을 보시고 그 진나라 시기 되게 이때의 진은 보통 이제 동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 시기에 그 서남사라고 불렸고 그다음에 이제 5, 16국의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전진. 되게 351년에 394년까지 있었는데 이 시기에부터 막고굴이라고 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진 남북조 시대에서의 아마 동진 무렵 이후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융성하게 된 것은 이제 북위 말부터 수말 당초 이때죠. 가장 많은 시기의 것들이 있고 이때는 한동안 또 이제 순교사 사찰이니까 원래 우리 때가 옛 기록에도 한 열 몇 개가 넘는 사찰이 그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원대에는 이제 환경사, 청나라 말기는 내음사.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것을 막고굴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 위진남북조 초기에 불렸던 이름대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기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의 융성과 굉장히 관련이 돼 있고 그 불교의 융성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불교 미술과 같이 돼 있으니까 요 위는 위초고의 위입니다. 삼국지 조조의 위나라고 그다음 그것이 진나라 위나라 통일을 하고 나서 진나라에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진나라가 이 5호 16국에 의해서 남쪽으로 쫓겨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남경 쪽으로. 그래서 이 시기를 서진, 동진이라고 말씀드렸고 중국 역사 이름 중에 서자가 붙으면 좀 셀 때 동자가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5호 16국을 통일한 나라가 바로 북위나라입니다. 근데 이 위나라는 또 이 위나라랑 이름이 같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북위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위 시대에 불교가 아주 융성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위 시대에 등장하는 굴이 뭐냐면 바로 대동에 있는 운강석굴이에요. 운강석굴. 자, 불교가 오면서 초기에 뭡니까? 자기 나라 임금을 전륜 성왕으로 보고 자기 임금을 닮은 부처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북위 시대에 북쪽 사람 되게 커요. 고격도 크고 다 이러거든요. 이 숨지 탑까지들은. 그래서 상당히 큰 대불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석굴들. 그래서 그런 불상들이 어디로 이제 북위가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의 낙양 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낙양 용문석굴 전부 뭐냐면 북위 시대 석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거대한 대형 석굴이 등장하는 거죠. 자, 이런 문화가
있었고 아주 융성하게 불교를 꽃피우던 시기가 바로 요 유진남북조 시기에 특히 어디 56국과 남북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세상이 전부 지옥 같았으니까.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자, 이 56국 시대에 자, 지금의 도낭 지역, 이게 이제 하소주랑 지역이거든요. 이 도낭 지역을 자리 잡은 건 누구냐면 서량과 북량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서량과 북량으로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북량이 먼저 더 커서 자리 잡았다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 다 오랑캐라고 했던 그래서 이 전체를 통틀어서 실제로 나라는 더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통치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를 뽑아서 오호 그래서 5개의 오랑캐 그래서 선비, 흉노, 갈족, 저족, 강족 그다음에 나머지 16국들. 자, 이것을 전체로 통일했던 첫 번째 나라는 바로 요 가운데 낙양, 요 전진, 장안, 낙양 쪽에 전진입니다. 전진. 이 전진의 진은 진나라 할 때 진시황의 진자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시황의 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구분을 하기 위해서 또 앞에 전자를 다시 붙였어요. 그래서 요 시기에 뭐죠? 이렇게 곳곳이 전쟁터 같은 분위기죠. 그리고 동진. 자, 진나라는 남쪽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들에 의해서 먹힐 만한 상황이 됐다가 다시 이제 여기가 망해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요 시기에 불교가 아주 발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대형 석굴들이 이때 많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보십시오. 전진이 제일 크게 영역을 확장했을 때 자, 여기 어디에? 지금 도낭 지역이잖아요, 도낭 지역. 이 전체가 전진의 영향이 있었고, 이 전진의 북견이 굉장히 불교를 많이 좋아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고구려에 불교를 전해줍니다. 372년 전쟁 전쟁기였죠. 북견이 승려 순도를 보내서 불상과 경문을 가지고 왔다. 그게 이제 고구려가 그 불교를 받아들이는 경우죠. 그래서 소수리망 때 우리 그 다음에 314년에 아도화상을 보내서 아도를 보내서 전진해서 불교를 또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리망 때 초문사를 만들어서 순도를 머물게 하고 그다음에 이불란사를 지어서 아도를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데 해석하기 이 두 개의 절은 현재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가 들어오면서 고구려는 뭘 합니까? 전진과 평화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호국사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때의 고구려가 가장 고민했던 건 뭐겠어요? 지금 아까 5, 16구로 찢어졌던 나라들이 통일돼 있느냐 아니면 각자 찢어져서 내가 한 번 붙어볼 만한가 뭐 이런 것들을 봤던 거죠. 그래서 왜 항상 이제 역사에서는 그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전년도 있고 북이 이렇게 막 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이 갈라져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상대를 해볼 만했던 거죠. 나중에 통일되고 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수왕이 남아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수로 옮기는 이런 과정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진 그래서 막고글이 시작한 연대가 도대체 언제일까? 사실 여전히 막고글은 정확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논쟁 속에 있는 거고 뭐가 나올 때마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개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56글에 있는 만당 시기의 막고글기라는 기록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서진 말년이라고 써 있어요. 서진의 말년. 그러면서 그다음에 그 다른 기록에는 뭐냐면 사주는 뭐냐면 바로 도낭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낭 지역을 나타낸 글에는 동진의 영화 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 9년 하면 여러분 뭐 떠올리시나요? 아마 왕이제 난정서 영화 9년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지가 저기 뭡니까 우리 국수유상에 관한 얘기를 할 때 853년 설도 있고 서진의 말기라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무주시대 자, 이 무주 나라가 원래 주나라가 하은주 시대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또 남북주 시대 또 주나라가 있었는데 이 무주는 누구냐면 바로 측천무 시대입니다. 측천무. 자, 측천무가 자식들 다 내쫓고 나서 본인이 권력을 잡고 황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나라 이름을 당나라 때 나라 이름 잠깐 주로 바꿉니다. 주. 그한 15년 정도 했는데 그 주로 바꿨을 때를 구분하기 위해서 측천무에 무자를 붙여서 무주라고 붙습니다. 무주라고 얘기하면은 요거는 측천무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천모 시대에 당이 사실 상당히 불교에 영향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불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자신들이 있었던 장안에도
불사를 일으키고, 또 하나 이런 이쪽은 그 당시 당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해서 불사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 시기에 있었던, 자, 이군수 막고불 불감비에는 전진의 권형이니까 약 366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되게 지금 그래서 통칭 좀 합의를 본 것은 366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66년에 낙준법사라는 분이 꿈에 1000개의 불상이 동굴에 까여 있는 환영을 이렇게 하셨대요. 갑자기 뭔가 꿈에 막 떠오르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파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애석하게 그때 것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략 막고불이 만들어진 시기를 그 시기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이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나라들이 신유국들이 있으면서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왜 그들이 가고 있는 타칼만산 이쪽 지역은 전부 다 불교가 자리했던 지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키질 석굴이라든지 곳곳에 불교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아마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전체적으로 대략 한 4세기 366년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뭐냐면 고식이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 다 뭐냐면 바로 그 뒤로 북이양, 북량과 북량과 북이 서희 북주 수당, 그다음에 초당 성당 중당 만당, 이제 당나라를 구분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당이 망하고 나서 5대 식국 시대, 그다음에 송 위구르 서하 원까지. 자, 이때 되게 이제 몽골에서 망하기까지, 이때까지가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0년 때부터 360년부터 한 1000년 초반까지, 이때까지가 도낭의 전성기죠. 그리고 나서 도낭이 거의 버려진 형태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쪽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사라져서 이쪽 굉장히 작은 소국들이 스스로 전투를 해가면서 자기 땅을 만든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뭡니까? 바로 전체적으로 바닷길이 개척이 되기 시작하면서 굳이 육로를 통한, 그러니까 실크로드 자체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줄고 관심도 줄고 이쪽이 많이 황폐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황폐해져 가면서 지금 남아있는 기록들이나 굴들은 대부분 그 이전까지 대략 전진부터 한 원나라 때까지의 시기, 이 시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360년부터 한 1000년도까지이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장경동에서 나온 기록도 그때까지 기록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건 뭐냐면, 그 후에 여기를 장악했던 나중에 명과 청들이 기존에 있던 그 석부를 조금 고쳐서 덧칠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만, 중심적으로 막고의 내용은 대략 4세기부터 되게 12세기, 이제 11세기까지의 요때까지의 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막고불은 길이가 이제 아까 한 2km 가까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약 1600명 넘고 크게 남북 두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남북 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꾸 우리 지형 속에서 잠깐만요. 누가 또 이걸 잠깐만요. 어느 분이 좀 꺼주시길 바랬는데.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음소거 좀 해주세요. 누가 켜져 있으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대략 이제 안에 벽화랑 조각상이 있는 것들은 한 492개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대부분 남쪽 쪽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이 있으면 산의 앞쪽이 서쪽 벽이에요. 서쪽 벽. 그러니까 남북은 좌우로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되게 빈 동굴이 많고, 되게 어떤 시대 것들이 많을까 보면 되게 이제 북이나 이때 시기가 한 30개, 그다음에 수나라 때, 그다음에 당나라 때가 제일 많겠죠. 가장 번성하고 가장 힘있었던 것이. 그다음에 5대 때, 그다음에 송나라 때, 그다음에 원나라 때고 일부. 그다음에 뭐 여전히 이제 계속 이제 조사 연구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각각의 굴들이 시대별로 약간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나라 때예요. 굉장히 크고 화려한 불교가 북이 때 굉장히 전성 시대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특징적인 굴들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수나라 때.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 비천상이 비천상. 무슨 만화 그림 같은 거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수나라 때고, 당나라 때. 당하면 역시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현장법사죠. 현장의 오른쪽에 있으면 현장인데 일단 큽니다. 그 당나라 때 것도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5대 십국 시대. 자, 요 시기는 당의 일부 시기랑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주로 군전제 같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스스로 뭡니까? 당이 너무 먼 외곽 지역은 어떻게 했냐면 병사들 주둔시켜가면서 자급자족시켰죠. 군전제 같은 형태로. 그래서 그런 생활상과 같은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사람들이 사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그 시기 토본이 자, 티벳이 알록산의 난을 진압해주고 도움을 주러 갔다가 이쪽 지역을 장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본 왕과 관련된 그림들 이것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시기. 그 다음에 그 토본을 몰아내고 다시 영향력을 발휘한 게 이제 장의조라고 했습니다. 그 이제 용설 장씨예요. 원래 이제 그 위에 이제 장효승이라는 그 신하가 이제 당에 이쪽을 바치러 들어갔던데 그 당시에 당에 무슨 용이 하나 나타나갖고 굉장히 나라 그 백성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을 뭐 잡기 위해서는 뭐 젊은 뭐 어린아이를 바쳐야 되기도 하고 제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용을 죽이니까 황제가 너무너무 잘했다고 하면서 용의 혀를 잘라가지고 이 사람이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내려준 거죠. 그래서 용설장씨, 용의 혀 장씨. 그래서 용설장씨인데 그 용설씨 장효승의 후예가 장의점이다. 그래서 토본에 영향력이 있었던 이 도낭 서역 지역을 의병을 일으켜서 다 장악해서 당에 바치고 실질적 이쪽에 이제 총독처럼 지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의조의 뭐 사행도도 많이 등장을 하고 또 하나 뭐냐 그의 부인이 있거든요. 송씨 부인. 송씨 부인이 밖에 나가는 뭐 이런 사행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행렬도나 이런 걸 보시면 당시 이 사람들의 권력 정도를 알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막 마차에 그다음에 한번 나갈 때마다 무희들을 대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지 않지만 앞쪽에는 이제 서커스 음, 앞쪽에는 서커스 같은 것들을 막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당시 이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송나라 때의 그림인데 송 때는 실질적으로 송이란 나라는 중국에서 가장 약체였습니다. 약체. 문은 굉장히 강했죠. 뭐 아시는 것처럼 주의나 주자에서 송 역시 뭡니까? 북송시가 남송을 겪죠. 북쪽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요 거란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금나라에 의해서 쫓겨 내려가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에 어느 몽골에서 망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 당시 요 지역 지역은 이 송나라를 괴롭히던 서하라고 퉁구 쪽에 서하가 있습니다. 서하 그래서 당시 이쪽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서하의 영향이 담겨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하가 이렇게 발흥해서 올라올 정도로 송이 문약했던 거죠. 그래서 송대의 불이라고 이름을 붙여있지만 실제로는 서하의 작품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기에 이 서하의 마지막 시기에 몽골이 이쪽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뭐랑 비슷하게 생기냐면 장경동이 이렇게 밀봉됐다 그랬죠. 원래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1900년쯤에 이제 발견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런 문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불경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밀봉한 시기가 아마 이 시기가 아니겠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하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어 막고 도랑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가 몽골에서 어떤 급한 경우에 막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그 부여에서 그 뭡니까 그 금동 향로도 발표한 순간 이것을 땅에 묻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장경동에 있는 문서들은 아마 요 시기에 서화 말기 그다음에 몽골의 발음 요 시기에 아마 밀봉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막고굴의 구조를 이제 옆에서 볼 때와 이제 위에서 볼 때의 모습인데요. 대개 이런 것들은 이제 복두형이라고 합니다. 복두. 이거 되예요, 돼. 되를 뒤집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를 뒤집어 놓은 형태고 보통은 이제 주실, 그다음에 감실 형태 되어 있죠. 을 모시고 있는 그래서 앞에 전실이 있고 이 앞쪽이 뭐냐면 문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동굴에 있고 여기 들어가시면 보통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뭐 통로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복도형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근데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곳이 서벽인 이유는 서쪽에서 앉아서 동쪽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각으로 만들 경우에는 각각의 공간에 동서남북의 벽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천장까지. 마찬가지로 가운데 혹시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뒀을 경우에는 이 가운데로 중심의 기둥, 큰 기둥을 둬서 그 기둥이 지탱을 하고 있고 그 기둥 앞쪽으로는 불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은 벽화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천장까지. 그래서 동굴 하나에서 보통 그림 하나를 보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15분에서 20분. 그러니까 동굴 하나를 보는데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보게 되면은 많이 봐야 한 8개 정도 보는 거죠. 근데 한 번에 2시간밖에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야 됩니다. 가보려면 한 1년은 가야 돼요. 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안에 있는 조각상, 소상은 이게 전부 다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소조상,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이제 뼈대를 세우고 점토나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만드는 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깨지기가 되게 쉽죠. 그다음에 가벼워서 그런 걸 많이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진흙에 채색, 색깔을 해서 이제 상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이것이 오픈되면서 색이 많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원래 색을 보존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난번에 진시황의 병마용도 색이 굉장히 처음에 화려했었는데 산화돼서 날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보시면 당나라 얼굴이죠. 풍만하죠 얼굴이. 또 시기가 좀 달라서 좀 다른가요? 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장. 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두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에 이제 대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형태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기둥에 안에 감실에 부처님들이 계시고, 이건 이제 407불의 모습인데요. 여기 요 조그만 게 전부 다 부처님입니다. 대부분. 보통 한 1000에서 4000상까지가 있고요. 네, 위에 우리가 이제 천장에 가운데 보통 용이 있고 그 주변으로 용이 있거나 아니면 비천상들이 삥 돌로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말각 조정식 뭐냐면 점점 가면서 이렇게 각을 좁혀가는 거죠. 위로 가면서 우리가 신라의 이제 고구려의 무덤에서 볼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비천상들이 있죠. 색이 많이 날랐어요. 처음부터 이런 형태로 그린 것 같지는 않아요. 색이 많이 컬러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꼭 스케치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 되게 천정은 그런 모습들이다 대부분. 그 다음에 비천상이 이제 이 비천이 막고굴에 전체적으로 한 4천 그림 정도가 있습니다.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자, 깜장색인 것은 원래 이때 저기 흑인들을 데려와서는 아니고요. 이제 색깔이 이제 탈색된 거죠. 초당식이 지금 봐도 되게 예쁩니다. 이건 초당식이 321골에 있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285골. 천상 뭔가 비파를 연주하고 있죠. 그리고 아주 날렵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그림 보는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257골의 모습도 또 좀 다르죠. 특징들이. 그다음에 322골. 그러니까 채색된 게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컬러가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158골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근데 굉장히 유연하죠. 이런 유연한 모습으로 대략 한 4천 정도의 이 정도가 있습니다. 막고글에서 가장 예쁘다는 이제 관음보살 57굴에 있는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통칭 가장 아름다운 보살은 누구였을까 하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죠. 관음보살. 특히 이제 중국은 관음 사상이 아주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음은 세상 모든 현재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다 들려주신 분들 듣고 소원을 이뤄주시는 분이죠. 관음의 도상은 항상 뭐가 있다 이마에 보관에 뭐가 있다 보관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칼라나 몸짓 원래 이제 이게 똑바로 앉아 계시는 것보다 약간 이걸 6시 5분 상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살짝 이렇게 머리를 살짝 이렇게 6시 5분까지 5분 정도의 숙인 상 이게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형태나 손에 그다음에 뭐 안에 있는 김뭐 굉장히 화려합니다. 가장 최고의 미인으로 보이상이고 또 거기에 계신 또 57글의 비선상도 또 대단해요.
사실은 옆에 꽃 모양, 꽃비나 이런 것들이 내주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막고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앞에 있는 이제 뭐냐면 이 패방이 있습니다. 패방. 우리가 이제 중국의 황릉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일종의 모니먼트 같은 거죠. 이것이 신성구역 혹은 이제 어떤 영역을 표시하는데 원래 여기 있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옮겨온 거죠. 원래는 이제 도낭 시내에 있던 겁니다. 도낭 시내에 이제 장이 되는 곳이 있던 것들을 이제 옮겨왔는데 시기는 이제 청나라 말기니까 한 100년 넘은 시기에 태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막고구리하고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글씨는 이제 중국의 어, 문화체육부 장관 같은 걸 역할했던 광말, 약과말로우의 글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번호가 매겨지면 492개가 있는데 그 번호를 매긴 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프랑스 사람 이제 펠리오가 매긴 겁니다. 당시 그 사람이 이제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그 있는 벽화를 다 합하면 면적이 그림의 크기가 한 4만 5천 제곱미터 정도.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이제 3천 개 정도 이상의 이제 그 조각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나라랑 막 송나라 때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 바깥에 이렇게 집처럼 만들어진 그런 첨어가 있고, 근데 가장 큰 것은 35m짜리입니다. 무주 시대, 무주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무주는 측천무. 자, 측천무의 시대, 측천무 시대에 690년부터 705년까지 했으니까 축천무가 가장 세게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축천무의 지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써는 내용을 불과 96공의 특대상이 가장 큰 높이가 35m짜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96호 굴인데 연역을 보면 96호 굴은 원래는 아, 7시 지금은 이제 시작해서 깜빡했네. 마이크 좀 꺼주세요. 잠깐만.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가죠? 자, 96호 굴은 외형으로 보면 이제 현재 높이가 45m예요. 높이 45m인데 이것은 현재는 9층입니다. 9층. 1, 2, 3, 4, 5, 6, 7 지붕이니까 두 층이 더 올라가 90층인데 중화민국 시절 중국이 이제 현재 중국 공이 되기 전 중화민국 시절에 보수를 9층으로 보시었던 거고요. 네, 당나라 처음 칠 때 4층이었다라면 4층. 그 안에 불상은 다 금색으로 칠했다. 뭡니까? 바로 측천모 시절에 그 다음에 9세기 이전까지는 5층으로 이렇게 조금씩 시대별로 저기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화민국 시절의 9층,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는 것은 9층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그, 너무 크죠.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을 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약 35m입니다. 크기가. 얼굴이 굉장히 통통하죠. 이렇게 밑에 보셔도. 그리고 눈썹이 살짝 편하게 그린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나라 틱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나발이 부처님이 우리가 이 나발은 자 원래 나발은 뭐라 그랬죠? 그 간다라 지역에서 이렇게 터번을 잇기 위해서 상투 같은 거 있어서 발달이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물결 모양의 나발이 등장을 해요. 전형적인 초기 당나라 지금 크고 눈썹이 굉장히 크고 편안하고 나발이 물결 모양. 근데 너무 커갖고 35m 되니까 한 번에 볼 수가 없어요.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사람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시면 사람이 요만하잖아요. 옆에 층층이 올라가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물결 모양 나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파도가 이렇게 쳐내려가는 것처럼 이게 지금 당나라식의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 코는 어떻게 세우셨네요. 이렇게 날카롭게.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시선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씌우기 전 단계의 모습이 등장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보시면 1924년 그러니까 중화민국 시절에 아직 공사를 하기 전의 모습이죠. 눈썹이 이렇게 크고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다음에 물결 모양의 이렇게 나발이 올라가는 데죠. 이게 이제 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 산 꼭대기까지 지금 이제 보호각을 씌워서 보호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 높이는 35m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붕의 모습이에요. 지붕이 그래서 2층입니다. 2층.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이게
구층처럼 안 보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층처럼 보이는데 위에 지금까지가 2층이 딱 돼갖고 이렇게 굉장히 멋있죠. 이것만 봐도 아주 응? 사실 이제 만들지 한 100년 정도 됐네요. 1924년 공대비니까 용두도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잡상의 흔적도 좀 있네요. 끄트머리에.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큰 부천이 뭐냐면 26m짜리 미륵보살이 있어요. 130불에.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을 다 오늘도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은 실제 이 사람들이 개방하고 있는 것이 그게 많지 않고 이제 실제 가시면 한 8개 정도밖에 못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난간이 다 있죠. 그때 이 가이드가 보여주시고 하나씩을 보시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뭐 가보신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미륵보살 동굴은 이제 훨씬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28m, 불상 26m짜리. 당연히 이제 절벽의 길이에서 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회를 발라서 발랐습니다. 이렇게 갖고 뭐 이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비율이 좀 안 맞아요. 높이가 26m, 머리가 한 7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4분 7, 4, 28, 한 4분지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머리를 크게 만들었던 이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올려다 봐야 되니까 훨씬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보다가 보면 굉장히 더 우러러보게 돼 있다. 이런 구조로 일부러 설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기가 되게 어려워서 앞에서 찍은 사진이 마침 제 도판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왕건인 도판인데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진 않는데 두터운 입술에 이 밑에서 볼 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절에서 부처님 볼 때는 항상 엎드려서 이렇게 올려다 보셔라. 응? 그래야지만 그 모습을 보고 설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면에서 볼 때 전혀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 뭐 뒷골목의 불안당처럼 자, 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큰 이곳의 천정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죠. 응? 자, 저 높은 천정입니다. 지금 저 천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 찍어 보니까. 자, 가운데로 용이 있고 주변으로 다 용이에요. 발가락이 몇 개인가 또 우리 궁금해하나요? 발가락이 3개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아까 뭐라 했습니까? 복두형이라 그랬죠. 이런 복두형 천장이 있고 앞쪽은 아까 부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부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음, 뒤에 이렇게 화강이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거죠. 그 이제 그 뒤에. 자, 그 다음에 여긴 잘 보이잖아요. 그다음 나머지 벽 위쪽으로 비천상이 있어요. 그 이제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비천상도 길이 하나 2m예요. 굉장히 큰. 그래서 아마 이 막고글에서 가장 큰 비천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 분이에요. 요 분 이렇게 생긴 크기가 2m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날렵하죠. 몸매 보세요. 이렇게 구름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막고의 가장 큰 비천상입니다. 다행히 이제 오랫동안 이거를 문을 막고 씌우고 그래놔서 많이 색이 날아가지 않았어요. 조금 이제 그래서 조금 채색된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 130호불에는 특이하게 이제 이게 이제 요 진창군 태수가 그 명을 받고 받은 거예요. 저기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양상들이 등장하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다시 우리가 이제 복원하듯이 만든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 막고글의 가장 많은 벽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주 공양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걸 바치고 나서 저의 여행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부처님의 공덕으로 좋게 되길 바라는 그런 기원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양사이나 이런 것들. 근데 실제 그림은 지금 이렇게밖에 흐리 남아있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거의 잘 안 보이시죠. 이걸 이제 이런 모습이다라고 지금 복원한 거고요. 자, 그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그 도덕 부인의 공양상인데 자, 부인상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공양하는 이 부인상의 원래 모습도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인데 보시면 신분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그립니다. 이때는 뭐 원근법이 아니고 신분에 따라서 이제 크기를 사람의 크기가 달라지죠. 신분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그리고 그다음에 신분에 따라서 폼이 달라요. 자, 앞에 있는 계신 분들은 꽃 정도를 들고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제 요건 이제 집안의 어른들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따라오는 아래 것들. 자, 아래 것들은 벌써 뭐라고 있습니까?
뭐 들고 있는 것도 막 손에 이제 다 이렇게 이러고 들고 있고 뭐 뒤에 보고 떠들고 있고 주위가 산만하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얼굴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당나라의 미인상들이에요. 그 실물이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응? 당나라의 미인상들은 어땠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양귀비의 상이 날씬하고 이런 팔등신이 아니라보다 뭔가 좀 후덕하고 둥글고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당나라의 미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대불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국의 큰 대불 몇 가지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크기를 보시면 사천성, 이 강가에 있습니다. 강가. 자, 마찬가지로 막고골도 그 앞이 뭐냐면 물길이에요, 물길. 자, 원래가 뭐라 석굴 사원이라 그랬죠. 사원으로 이용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항상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석굴은 물과 함께 같이 간다. 그래서 용문석굴도 마찬가지, 어느 석굴에나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사천성의 낙산대불도 이 앞에 이제 물이 큰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요거는 그 강에 있는 유람선 배에서 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자, 크기를 한번 보세요. 62m인데 사람하고 키를 비교해 보시면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하고 크기 어마어마하죠. 이제 이거 이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보면은 이게 뭐 이런 이제 거대 이런 부처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현대불은 이제 36m 정도. 자, 원래는 다 이렇게 노출돼 있던 것들 지금 다 이렇게 씌웠습니다. 겉에 집들을 아까 그 막고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로 보호각을 씌워갖고 느낌이 좀 다르지만 자, 여기 사천성의 영현대불입니다. 그다음에 감숙성에 있는 대상산에 있는 대불. 요건 이제 23m짜리. 밑에 사람들하고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올려다 보면 자, 밑에서 정면과 느낌 되게 다르시죠? 부처님 항상 경배의 마음으로 자, 산시성에 있는 대불.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요 안에 여기 지금 건물로 보호각처럼 씌워 놓은 겁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부처님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죠. 이 안에 이제 세 분이 같이 계십니다. 삼신불의 형태로 따라보시면 되겠고 하남성에 있는 비산대불 좀 사납 보이는데 저는 22m. 하천성도 이번에 좀 얼굴이 좀 이상해요. 약간 좀 다른 형태를 금동을 칠해서 더 아주 특이하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벽화 중에 가장 큰 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군의 가장 큰 벽화는 크기가 47제곱미터짜리 그래서 5대 시기, 5대 시기에 61번 굴에 있는 5대 산도입니다. 5대 산도. 자, 61호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5대 시기니까 당이 멸망하고 나서죠. 당이 멸망하고 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이것을 차지한 나라들이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합니다. 중수를 한 겁니다. 지금. 자, 요것이 가운데 아까 보였던 것은 뭐가 있다? 가운데 중심 주가 있고 그다음 바깥으로 이렇게 사각으로 벽이 있어서 이 벽에다 벽화를 다 그리는 거죠. 그럼 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불상도 있었어야 되겠죠. 비어 있죠. 다 훔쳐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시기에 다 빼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천장은 이렇게 복도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제일 많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자, 이 61호 굴에 자, 이것은 이제 이 굴을 조성한 사람들의 공양상입니다. 공양상. 아까 항상 뭐라 그랬죠? 이제 이런 모든 굴들은 부처님의 공덕을 빌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자, 여기 서벽에 오대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중국에 있는 오대산의 실제 모습하고 위치,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랑 거의 똑같이 그렸다고 하는 거예요. 길이가 13m입니다. 가로가 13m고 높이가 3.3m.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가 이제 태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사실 태안에서부터 낙양, 허베이성, 그러니까 정주, 낙양성 정주에 있는 데까지 가는 길이 한 250km 정도 되거든요. 그 길이를 산, 강, 동네 곳곳에 지금 크기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의 풍속, 강의 풍경,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절은 어떻게 생겼고 탑은 뭐가 있고 암자는 어떤 게 있는지 다 그려놓은 겁니다. 곳곳에 또 그 내용의 제목을 쓰고 몇 가지 이렇게 코멘트를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도는 사람들이 있고 순례. 그 다음에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산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의 산을 찍었죠. 자, 문수보살은 오대산. 우리도 오대산이 문수보살의 산이죠. 그래서 세조가 문수동자와 관련된 이런 얘기를 계속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타산은 관음보살의 산이고, 아미산은 보현보살의 산이고, 이제 구화산은 이제 지장보살, 이렇게 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수보살을 만나기 위한 신앙, 문수보살을 영접하기 위한 거, 뭐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계속 이 산에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가 이쪽 사찰에 이 이야기를 전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국 스님들뿐 아니고 뭐 일본의 옌민이라든지 우리나라 스님들 그쪽에 가서 문수보살을 만났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막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 좀 했는데 여기에 그려진 몇 개의 사원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문수당 정 가운데 이렇게 문수당이 있고 이것이 누구의 성지다? 문수보살의 성지임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요거 같습니다. 대청업 들어가고 이걸 조금 더 크게 그린 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수보살의 진신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진신, 문수보살의 진신. 그래서 요 문수보살을 영접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기연 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실제와 똑같은 사찰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있는 사찰 몇 군데가 있어서 비교를 해보기도 합니다. 이 문수를 뜻하는 청나라 말 그게 만주예요, 만주.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만주족이라고 하고 자신들의 신앙에 누가 있냐 문수보살이 있습니다. 만주. 이 커다란 불두 상에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찰 여기는 이제 대복 성지사는 대복사는 사찰을 당시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보신 큰 그림 안에 아주 세밀하게 다 그려져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 가는 모습들이. 그래서 가장 큰 그림이 이렇게 오대산도가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고 그다음에 대불광사 자 안에 어떻게 스님들이 얘기하고 있고 뭐 뭘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수보살과 관련된 이렇게 떠내 오시는 뭐 이런 그림들이 쭉 있고 이 오대산은 특이하게 제가 이제 이 오대산을 몇 년 전에 갔었는데 우리나라 오대산하고 외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절의 모습만 딱 빼면은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똑같이 전나무 숲이고 산이 굉장히 완만합니다. 아마 그런 정서 때문에 우리도 아마 지금 오대산을 오대산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갔다 오신 분들 위해서 보시면 굉장히 유사해요. 중국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이런 사찰의 모습이나 탑의 모습만 아니라면은 그런 모습만 아니라면은 마치 우리나라 오대산 어디 월정사나 상온사 어디에 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굉장히 구심으로 통하는 게 있었는지. 그다음에 아까 그 61번 글은 이제 되게 이제 안에 기둥이 있으니까 건축, 석굴 조각, 그다음에 안에 다 가져갔던 조각, 벽화 이런 게 통합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되게 이제 원래가 이게 다 사원이었었기 때문에 남쪽 지역은 주로 예배를 드리거나 뭐 이런 공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굴 외에 소수의 동굴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여드린 17번 동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참선하는 곳이나 아니면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묘당이나 사당으로 이용하는 곳. 왜 우리도 사찰 가시면은 이제 출입 막는 곳 이곳은 스님들이 지금 수행하는 공간들이 막는 것처럼 그래서 막고굴에 있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예불의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참선하거나 수양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7번 동굴입니다. 자, 17번 동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 이렇게 16번, 17번이 같이 써 있죠. 이게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팀이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오래 걸립니다. 자, 16번, 17번이 같이 있다는 얘기는 원래는 16번 동굴이 있었고 16번 동굴 안에서 우연히 17번 동굴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요게 16번 동굴의 원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16번 동굴이거든요. 이게 16번 동굴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중앙에 석주 기둥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고 주변에 벽화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 이제 복도형 천자 이렇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여기 지금 방이 하나 있죠. 이 방. 이게 원래 벽으로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방이 있는지 몰랐던 거죠. 이것을 우연히 안에 방을 발견하고 나서 이것을 17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7번 굴은 원래는 홍변이라는 스님, 자, 홍변이라는 스님의
어, 참선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묘당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변 스님의 묘당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홍변이라는 스님은 누구냐면 원래 성이 오씨였는데, 자 원래 어릴 때 출가해서 아주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었고요. 언어에 능통했대요. 특히 티베트에. 그래서 상당수 불교 서적을 번역하고 이런 분이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 티베트이 이것을 장악하고 있을 때 장의조, 장이차오가 일어나서 이쪽을 다 회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에 바쳤다 그랬죠. 그때 이 장이차를 도와준 사람이 도와서 같이 이쪽 지역을 이 하서 지역을 회복한 공로로 당시 당나라 선종위에서 받은 직책이 뭐냐면 성문하서. 그러니까 아마 이 하서 지역에 있는 불문을 보던 불교의 도승통이니까 뭡니까? 총 이제 책임자로 아마 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 티벳 하서 뭐 이 하서 사군과 이쪽 도낭 지역에 있어서의 불교문을 총괄했던 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분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 방입니다, 원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벽에 있는 비에 써 있어요. 여기 주주주 이렇게 벽에 이제 비가 있는데 이 비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그 분인데 이 분이 있는 방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글씨고 얼굴이 꼭 마치 실제 얼굴 같아요. 굉장히. 응? 그래서 얼핏 쑥 보면은 이 조각이라기보다는 마치 그 살아있는 그대로 미이다처럼 돼 있지 않나 싶은데 표정이 아주 입을 굳게 다문 모습이 굉장히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이 뒤에 아주 특이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그림들 보면 여기 보리수예요, 보리수. 응? 보리수가 있는데 이 보리수에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이제 비구 스님 같고, 요 스님은 이렇게 부채를 들고 있고요. 그다음 이쪽에는 아마 그 보좌관, 시녀, 뭐 이런 복장을 한 그런 분이 또 뭘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가방이 하나 걸쳐 있어요. 이쪽은 물병이 하나 걸쳐져 있어요. 정병이. 자, 요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이제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시니까. 자, 이렇게 뭔가 들고 있죠. 이 가방의 디자인이 현대 구찌 정도 될까요, 지금? 아주 현대적인 디자인이에요,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음, 뒤에 보리수가 쭉 늘어져 있고 스님이 앉아 계시고 아주 요새 디자인 같지 않으세요? 굉장히 세련됐죠. 지금 당장 들고 나가도 명동거리에서 먹힐 것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정병, 그렇죠? 자, 정병은 원래 인도에서 뭡니까? 인도 너무 더워서 우리 물병 들고 다니듯이 물병을 들고 다니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손에 스카프를 들고 있는 요 뭐라고 할까요? 보좌관 정도 될 것 같고, 요 스님은 여기 이제 부채를 들고 계신데 여기 봉황이 그려져 있어요. 봉황 그림. 상당히 이 그림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아주 그 다른 벽화에서 보기 어려운 특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이 안에 계셨다. 응? 이런 분이 이 안에 계셨었는데 이게 이제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이 왕원록 때문이죠. 자, 한 1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1000년 전에 몽골이 장악하고 나서부터 이 아마 장경동을 막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막힌 공간이었고 그 이후에 이쪽 지역은 거의 버려진 지역처럼 돼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도낭 이쪽 지역이 개발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폐허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 폐허처럼 된 지역에 가장 먼저 와서 뭔가 자리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호북섬 쪽에 있었던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대로 하고 떠들다가 청나라 말기니까 청나라가 이제 거의 망해가잖아요. 1900년대, 1800년대 말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봉급도 제대로 못 받고 막 떠들다가 중간에 도교에 입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사 행세를 하면서 이쪽 지역에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왕언록이라는 사람, 왕언록. 이 사람을 왕도사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쪽 지역에 들어왔었던 영국의 스타인이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왕도사 하는데 왕언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원록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있었던 관리들과 손을 잡고 이 전체를 관리하는, 사실은 이미 폐허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일종의 관리자 비슷하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있던 사람이 이게 주로 자기가 머물던 방이 어디였냐, 바로 아까 그 16번 방에 있었습니다. 이 16번 방에 여기에 주로 머물고 있었는데, 뭐 기록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전에 이제 발견하는 과정은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제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원래 여기가 이제 여기를 막은 거죠. 막고 이렇게 발랐기 때문에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이렇게 청소하다가 밑을 긁었더니 모래가 쏟아지면서 이게 등장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사경승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이제 베끼게 하는. 근데 이제 그 베끼게 하는 걸 시킨 이제 자기 밑에 조수가 있었는데 그 조수가 담배를 폈대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담배를 쭉 내뿜다 보니까 저 벽에 약간 틈이 있었는데 그 틈을 담배가 안으로 쏙 들어가더라는 얘기죠. 또 전에 뭐가 있나? 두드려 봤더니 쿵쿵 소리도 나고. 그래서 딱 털었더니 안에 어마어마한 게 나온 거죠. 바로 저 안에서 엄청나게 쌓여져 있는 문서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문서들이 안에서 꺼낸 거죠. 그래서 저 안에서 한 5만 점 이상의 문서들이 안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년 정도의 했으니까 그 당시가 이제 1900년에 만들었 우리가 사실 한 900년 이상 봉인돼 있던 문을 탁 열은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몽골 같은 영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니까 불교의 경전, 회화, 뭐 의례, 다양한 문서들, 그러니까 그걸 다 안에 집어넣고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을 닫고 나서 진흙을 바르고 벽화로 그려놓으니까 이게 벽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왕원동이 발견을 했다. 그런데 벌써 4세기부터 11세기까지 약 700년에 걸친 진나라 때부터 송나라 초기 신뭐 다양한 형태의 한 5만 점 이상의 유물들이 안에 등장을 했던 거죠. 내용은 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심지어 뭐 전당포, 뭐 거래하는 계약서, 뭐 편합을 내용 다 그래. 당시에 사람들이 뭐 주고받던 분이 뭐 심지어 뭐 개인적으로 뭐 임대하거나 뭐 매매했던 계약서 뭐 돈을 꿔주거나 이런 거부터 시작해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고, 근데 글도 옛날 그 이제 고대 한나라 책에 나온 한서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에 산스크리트어, 투르크 다양한 언어들이 다 있었던 거죠. 불교, 물론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은 불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런 유물들이 한 3만 6천 개 정도의 문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견으로 인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도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지금도 도낭을 연구한 세계적으로 도낭을 연구하는 학문이 발생되게 된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우리 갑골문 있죠, 은어 이것도 역시 1900년대 1800년대 말에 발견하게 되잖아요. 묘하게도 그 왕의영이라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한약재 구하다가 그 뼈에 적힌 글자를 보고 나니 갑골문인데 이 갑골문 그 다음에 나중에 저쪽에 이 사막 지역에서 그 간독 이게 간독이 뭐냐면 이렇게 죽간에 써진 글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몇 개 정도의 현대학술에 대한 발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문학의 장경동이라고 합니다. 장경동은 사실 라이브러리 케이블라 해서 이제 당시 타임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대장경만을 보호하는 그거를 불경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었었고 어쨌든 다양한 문서들이 안에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론과 이런 가지 속에 논쟁하고 있는 도낭학이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원록이 이걸 하고 나서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몇 가지 글씨는 읽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들고 자기 아는 동네 관리들을 찾아갑니다. 몇 개를 가지고. 이게 뭘까요? 그래서 당시 그 사람들이 시선이 별로 그런 학문에 대한 눈이 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왕원록이 몇 군데 또 이걸 들고 가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좀 어떤가 확인하러 다니는 거죠. 우리 요새 따지면 뭡니까? 진품 명품 같은 게 있으면은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별 시답지 않은 반응을 못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옵니다.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안을 다 도로 막아버렸어요. 관리하면서 문을 닫고 이렇게 열쇠를 잠가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던 사이에 이 소문이 도는 거죠. 그런 게 있다는 이 소문이 떠들기 시작했는데, 자, 요 시기에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시기에 이 망해가는 청나라에 관심이 없던 지역을 가장 많이 돌아보이던 사람 유럽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스타인이라는 하는 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벌써 이미 우즈벡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런 지역 다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물도 떨어지고 이런 게 좀 떨어져갖고 뭔가 보충을 하기 위해서 도낭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데리고 다녔던 조수가 장요한이라는 중국어를 아주 잘하는 조수를 하나 데리고 오는 거죠. 이제 요 사람이 이제 그 스타인이고 맨날 데리고 다니는 개라고 합니다. 여기 장요한이라는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스타인이 다른 언어 되게 많이 알았는데 중국어는 잘 못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걸 되게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도낭을 왔다가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나서 야 그걸 한번 터져. 그래서 구경을 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이런 걸 막 나게 되면 경계심을 쌓을 테니까 막 갔는데 마침 그때 이 저희가 없었어요. 이 왕도사가 없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이걸 연구하는 사람, 불경을 연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검색하고 막 이런 사람, 연구한 사람처럼 가서 뭐 그림도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안에 본 거죠. 그래서 그때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놓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이 잠겨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문을 잠궈 놓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던 몇 가지를 보면서 나중에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인이 왕원록을 설득해서 구입한 게 거의 만여 점에 가까운 유물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거의 만여점에 같은.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문도 제대로 없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될 때 이게 도난석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돌아가서 그 공로로 인해서 바로 그 자기를 기상과 이런 자기를 영국에서 받습니다. 이 소문이 쫙 퍼지는 거죠. 그로부터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이 당시 자기들 이 도적 놈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것을 보존한 유물을 보존하는 사람이라는 명명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프랑스의 사람 펠리오예요. 나이가 굉장히 어렸죠. 불과 20대였었는데 이 사람 중국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학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일이 이 왕도사의 견제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일일이 이거 다 읽어요. 보시면 지금 그 사진을 남겨놓은 촛불 하나 켜놓고 여기 있는 문서들 다 하나하나 읽어요. 분류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그 중에 5천 점을 가지고 가죠. 5천 점이 안에 우리가 아시는 해초의 왕 5천 족정이 껴있는 거죠. 그리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져가면서 어디에 북경에 가서 중국인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중요도를 다시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1920년대, 10년대, 20년대 중국 뭐 엉망이잖아요. 그 사이에 또 이제는 일본 아시는 것처럼 오타니 타운 때부터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각종 이들이 다서 훑어가는 거죠. 대부분 문서 다 가져갔어요. 나중에 거의 대부분 문서를 가져갔는데 나중에 중국이 이 중요성을 알고 이제 관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 관리 내부에서. 그러나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북경으로 보내라 아니면 문서로 보내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 또 보내는 과정에 왕조가 또 몇 개 좀 빼돌립니다. 뭐 이러면서 돈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가져갔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쪽 지역으로 와서 수탈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러시아 백군. 러시아가 이제 그 적군과 백군 전쟁을 하죠. 그 볼셰비키 혁명과 관련돼서 그 시기에 밀려난 백군이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내륙에서 전쟁하는 시기에 영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죠. 왜 불이 있으니까 숙소로 쓰기 되게 좋잖아요. 있으면서 뭐 안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밥도 해 먹고 벽에 낙서도 하고 막 칼로 자기 이름도 새기고 이런 것들이 막 남아 있는 거죠. 이러면서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요 시기, 요 시기가 도낭의 아주 흑역사의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가 아마 이 도랑 자체는 앞에 굉장히 큰 사찰이 도낭에 삼계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그 사찰의 장서를 보관하던 공간으로 이용되던 것이 다치보로 막힌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에 있던 문서는 405년부터 1002년까지 가장 이른 시대가 405년이고 가장 늦은 시대가 1002년이니까 대략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 가장 뛰어난 거 하나가 나온 거죠. 바로 금강경. 이거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판 인쇄본이에요. 시기가 적혀 있습니다. 868년. 그 다음에 그 안에 상당히 많은 그런 조로아스교나 만유의 경전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이게 이제 금강경 목판본이고요. 그래서 등장했던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가져간 이런 비단으로 된 설법도 그 다음에 이 약사열애상 좋은 건 다 왜냐면 이런 건 이제 다 실크거든요. 이제 벽화가 아니니까 이런 거 다 뜯어서 가져가 버린 거죠. 이런 프랑스 기밀 광고에 있습니다. 약사열애상 손에 보시면 이렇게 약함을 들고 계시는 우리도 하나 가져왔죠. 오타니 탐험들에서 우리 국립중앙원에 가시면 보키어와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16구굴의 모습이고요. 자, 16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원래. 아, 그리고 안에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을 받치는 그런 진영선들. 원래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참선하기 위해 했던 공간이고 이 공간이 바로 안에 있던 공간 안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홍변의 참선 동굴이 뒤에 나중에 이제 묘당으로 갔던 것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85구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것은 이제 특이하게 서위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에 그 이곳을 어떻게 건설했는지 기록한 내용들이 남아 있는 거고요. 보시면 되게 선방으로 이용됐다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 선승들
우리 뭡니까 그 불교의 이제 선종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 부처님이 아니라 이런 선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실엔 부처님이 계시지만 주변 감실로 양쪽에는 보살과 그 다음에 수양하는 선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동굴이 존재한다. 285불이고요. 천장에는 특이하게 이제 보키여와도입니다. 이 밑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보키여와도고 또 비천상이 있죠. 비천상도 쭉 있고 이 보키여와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이스타나 부분에 있는 거죠. 자, 이스타나 부분에 있던 그다음에 요 328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당 시대니까 당이 굉장히 전성을 하던 시기에 그 만당으로 가기 직전의 시기인데 보시면 그 시기에 부처님들의 모습 이게 다 소조상이거든요. 자, 뒤쪽으로 누가 있죠? 오른쪽으로 누가 있죠? 그 유명한 가섭과 자, 가섭과 가섭과 안한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자, 반가저 반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가상으로. 그다음에 뒷면에는 역시 우리가 지금 불탱화를 그리듯이 뒤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렇게 그려져 있고요. 당나라 시기의 모습인데 상당히 고뇌에 찬 이런 그런 모습이고요. 안한 안하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똘똘한 젊은이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듣고 머리가 기억했던 굉장히 총명해 보입니다. 저희가 뭐 농담처럼 뭐 경기고 출신의 어떤 학생처럼 보이는 총명한 모습이고요. 자, 앉아 계신 보살상. 자, 살짝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계시죠. 자, 이곳에 중요한 보살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지금 이렇게 앞쪽에 하나 더 있었던 거죠. 이 앞쪽에. 어떤 상이 있었냐면 바로 부처님의 공양을 바치는 상. 자, 이런 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기를 제일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미국 사람 랜디 워너입니다. 지금 미국의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그 영화의 그 실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술적인 재능이 되게 뛰어났어요. 지금까지 이제 지금 이 도낭이나 이쪽 지역에 와서 물건을 가져갔던 사람들 중에는 미술사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원어는 굉장히 미술적으로 뛰어나서 미술학자였거든요. 딱 와서 너무 놀랐대요. 이 사람 문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벽에 있는 벽화와 불상들을 보면서 막 자기 스스로 정신이 아득하다고 할 정도로 확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몇 개의 벽화를 뜯어갔습니다. 기술을 발휘해서. 그게 이제 진흙이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악유 같은 걸 발라서 이중으로 뛰어갖고 가서 살리는 방식. 그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공양보살상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하버드 박물관에 이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뭔가 기원을 하고 있죠. 랜딩 원으라는 자 이렇게 원래 이제 최색 때 있던 건데 칼라가 이렇게 입혀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연꽃 위에 뭔가를 부처님께 기원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공양보살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오대산 얼정사에 있는 얘랑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요 상. 우리도 오대산 얼정사에 가면 이 상을 뭐라고 하는 거죠? 공양보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비슷하죠. 근데 이 상이 얼정사 구층석탑 앞에 있는데 원래는 요분이죠. 요분은 지금 박물관에 계시고 지금 이제 복제한 새 거로 만든 복제된 것이 이렇게 있는데 형태는 뭔가를 부처님에게 기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슷한 형태의 문화가 그 강원도 주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강릉 신복사지 가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형태로 공양을 올리고 있는 이렇게 뭔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의 비슷하죠. 한쪽 무릎을 꿇고 비슷합니다. 형태가 너무 닮았어요. 그렇죠? 자, 한성사지 것도 그렇고 자, 요 형태가 어디 있냐면 개태사지 고려 뭡니까 저 왕건이 만든 자, 그 논산의 개태사지 가시면 또 공양보살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쪽 무릎을 꿇고 뭔가를 기원하고 있는 것 같죠. 꽃을 하나 손에 꽂을 것 같은. 그 개태사지 옛날 사진에 보시면 머리가 깨져 있어요. 머리가 없는 상태로 한쪽이 서 있는 게 보입니다. 어디 앞에 있었어요? 탑 앞에 있었던 거죠. 탑. 자, 지금 보신 것들도 다 탑 앞에 있는 거잖아요. 탑 앞에. 음? 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 머리를 만든 거예요. 지금 형태가 좀 특이하죠? 색깔이 딱 보시니까 새거 티가 나는 거죠. 왜? 새로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저런 모양이 아니겠느냐 하고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흔히 공양보살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공양보살이 아니고 범천의 권청이라는 얘기를 범천상. 자, 범천이 뭐냐면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으셨을 때 본인이 깨닫고 나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얘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봤자 저것들에게 큰 괴로움을 줄 것 같다, 이게. 나 정도 돼야 이렇게 깨닫지. 쟤네들 수준을 봐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응? 더 깊은 고뇌와 범인에 빠질 것 같다. 그래서 입을 싹 다무세요. 응? 얘기를 안 하시려고. 응? 전파를 안 하시려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마하바카라고 그러죠. 이제 범천인데 범천이 그러지 마시고 부처님 당신이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고 권청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 해달라고 제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설법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불교의 시작이거든요. 그 범천이 권청하는 모습. 이런 얘기가 지금 학설이 두 가지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대산에 있는 것을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고려 후기 이때 나왔던 기록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 이전 시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 그런 용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되게 탑 앞에서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 분들 금강산에가도 있거든요. 여기 주로 이제 강원도 그 태백산 라인을 타고 유 라인을 타고 쭉 등장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시면 요분도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죠. 금강 안에 계신 분이 기원을 하는 거고 뭐 빈신사지 저 제천에 가시면 그 석탑 안에 누구 계시면 이것도 요 앞에 뭔가 간청하던 상이 있었던 거죠. 이 같은 형태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화엄사의 사사자 가시면 우리는 뭐 지금 그 어머니 누구에게 뭐 이 보살이 공양되는 것 하지만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 얘기가 틀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홍천에 있는 개성 사사탑도 없어졌죠. 이 안에도 뭐가 하나 있을 것이고 밖에도 뭐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28이 성당 시대의 벽화예요. 가장 화려한 시대. 역시 그 안에 또 하나 등장하는 분이 서화시대 공양보살상. 자, 이 굴이 어떤 용도로 지어졌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가장 앞선 굴 삼호굴에 보면 원나라 때 지어진 11면 천수관음상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 분이 누구냐면 천수관음이세요. 관음상이 이렇게 관음이 계시고 요즘 팔이 1000개예요. 1000개로 안 보이시나?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보이시죠? 자, 손이 계속 나와 있죠? 손이 계속 나와 있고, 자, 손이 다 손가락이 쭉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손에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11년 천수관이면서 11개의 얼굴과 1000개의 손, 그리고 손마다 눈이 있죠. 그래서, 관음은 모든 사람들을 다 따뜻하게 보살피시고 다 살펴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멀리 있는 건 멀리 있는 눈으로 가까이 계셔서 손으로 응답한다는 뜻으로 그래서 대부분 일반 중생의 삶의 고통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을 도와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관음의 사상에서 복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거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비천상이 있는 거죠. 자, 이건 원나라 때 비천상이에요. 볼륨이 또 다르죠. 앞에 우리가 보신 방과 이렇게 또 형태가 되게 다릅니다. 날렵하지 않고 훨씬 풍만합니다. 형태는. 자, 수나라 때의 천정이 채색이 엄청나게 화려하죠. 되게 이제 이 안에 있는 그림들의 상당수는 되게 이전까지 되게 북이나 수 이전까지는 대부분 뭐냐면 부처님의 그 팔상 같은 부처님의 일생과 공덕과 아니면 설법을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당이 후로 지나가면서 뭐냐면 부처님의 본생담은 과거에 부처님이 어떤 왕이었던 시절도 있고 동물이었던 시절도 있고 어떤 태자 시절 뭐 이런 부처님 본생담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세상 중국이 이제 당나라 때 그 정토 사상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미타의 세상으로 가는 요 과정들을 이런 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우리가 변상이라고 하고 글씨로서는 변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벽화들이 막 바뀌어가요. 근데 이 벽화들이 너무 빼곡빼곡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이게 확대해서 보지 않으면은 그 형태를 제대로 알거나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나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사진을 보는 게 사실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 뒤에 이걸 먼저 보고 갈게요. 이거 이제 45호 굴이고요. 이거는 이제 박물관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양쪽에 가섭과 안안이 있고 그 다음에 보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사천왕 같습니다. 사천왕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그 바깥에 또 그 인왕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라졌고요. 깨져서 뭐 사라지거나 이렇게 되고 중심은 이제 부처님이니까 그렇죠. 계시고 자 양쪽으로 보이시죠? 가섭과 안안 대표적인 그 다음에 양쪽에 보살상이 있는데 굉장히 관능적인 그 육체의 볼륨과 그 다음에 이제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약간 허리를 S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시는 바람에 더욱더 가속과 안안상은 그렇죠? 훨씬 더 관능적인 표정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도낭에 있는 석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굴이라 개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허가를 받아서 비용을 많이 내면 한 번씩 열어주고 그래서 다행인 것은 뭐냐면 똑같이 만들어서 박물관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고 보시면 그렇죠? 사천상도 마찬가지. 약간 허리를 위로 올리고 엉덩이를 툭툭히 올려가지고 이런 밖에는 지장보살상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 이후로 지나가면서 뭐냐면 부처님의 정토 사상이 들어오면서 초기에 그런 모습에서 나중에는 이제 본생담과 그다음에 뭐 무량상배 이래서 다양한 형태의 삶의 변화의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그런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벽에 있는 관무량수경상이고 관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천장에 이건 이제 4천불인데 뭐 별 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관음이 계시고 관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관여하고 계시는 것 이런 걸 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뭐 배가 난파된 저기를 구하시기도 하시고 뭐 심지어 이건 뭐냐면 이제 도적을 만나는 그러니까 이 시크릿에서 도적을 만나는데 그 도적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놨어요. 칼을 들고 이제 상인들한테 위협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이 칼을 든 이제 도적이 상인들이 위협하고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짐을 다 뺏기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귀, 노새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요. 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이들을 도와주고 구해주는 것이 누구다? 관음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이 너무 많아서 다 자, 형태는 가운데 석추가 있고요. 그렇죠. 석추 주변으로 이렇게 불상들이 있고 그 바깥의 벽으로는 벽화가 되어 있고 위에 천장이 다 이게 온통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색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마치 애니메이션 만화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뭐 이 428불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부처님이 이제 그 이전 전생의 태자 시절에 배고픈 호랑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 내줬던 뭐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처님 본생담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입니다. 예, 그렇죠. 호랑이에게 자기를 내던지시고 뭐 이렇게 받쳐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그려놓은 거고 자 열반 자 그다음에 이제 교각 이력상입니다. 이제 우리랑 조금 다른 형태의 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그 16국 시대에 등장을 하는데 이때부터 이들은 뭐냐면 우리 반가 사유의 개념을 이들은 뭡니까 교각으로 나타내고 똑같이 오니까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고 자, 이 240그림 특이하게 뭐냐면 우리 그 고구려의 쌍용청에서 보는 것 같은 그림이 있어요. 사냥하는 그림이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활을 말 타고 가면서 활을 쏘고 있잖아요. 유사성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얘는 딱 가면서 뒤를 돌아서 말을 머리 위로 가고 있으니까 뒤를 돌아서 딱 사냥하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벽화에서 거울을 보면 분명하지 이렇게 뒤로 꺾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은 일로 가고 있지만 그렇죠? 이 친구는 말은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양을 허리 뒤로 꺾어 뒤에 사슴을 쏘고 있고 아까 보신 것 같은 거잖아요. 제대로 호랑이 사냥하는 이런 모습도 분명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불교적 문화의 특징성들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냥하는 모습을 우리가 고려인의 기상과 이런 거 있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열심히 싸울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좀 삐리한 사람이 하나 있죠.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간밤에 술을 많이 마셔서 숙취가 들겠는지 뭔가 좀 티미한 모습으로 겨우겨우 나오기 싫은데 끌려 나온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사냥도 안 하고
주인이 그러니까 말도 덩달아 굉장히 피로해 보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화가들이라는 어떤 표현하는 방식이 꼭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만 그리지 않고 그 중에 하나 슬그머니 이런 걸 나타내는. 자, 그리고 어, 당연히 이제 부처님의 우리가 이제 와불이라고 하죠. 자, 열반산 부처님 누워 계실 일은 없거든요. 돌아가실 때 말고는 열반 계실 때 말고는. 근데 열반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의 큰 깨달음 통해서 올라가시는 거니까 그 열반상이 있는데 두 군데 그 중에 하나 이게 14m짜리예요. 이게 이제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이 안에 있는 각각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실제로도 굉장히 슬퍼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부처님의 이제 관은 저기 화장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뭘 하죠? 우리가 하고 나면 사리가 나와 사리를 각 8개의 나라가 다 나눠서 가져가죠. 그 나중에 야스파강에서 84,000탑으로 이제 바뀌기도 하지만 뭐 그런 내용들 이런 부처님의 일상과 관련된 내용들 다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이거 이제 158불에 있는 열반상인데 상당히 편안한 눈길로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제 이런 상들이 있는데 음, 상당히 많은 재력적인 뒷받침, 누군가의 후원이 있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상당한 수준의 조각과 채색과 벽화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한 시기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불교 문화의 정수가 바로 특히나 실크도에서 등장하는 이 둔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속에서 감옥 가고 한 군데를 가야 된다면 도낭을 가야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딱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낭이